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강리혁입니다. 오늘도 최고사령부에서 간호장교로 근무하던 최진 씨 모셨습니다. 전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신병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시간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지 궁금하죠. 너무 할 말이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신병교육을 끝났으면 저희가 끝나고 바로 간 부대가 간호원 양성을 받는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 양성반은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양성반이라는 게 말 그대로 간호사, 이제처럼 의사, 의학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한 가지 있는데 사람 뼈 마디가 개수가 너무 많아요. 요 손가락 마디에도 30개 이상이 되는 뼈들이 있거든요. 요 손가락 한 개. 저 이제 알았어요. 그거. 네, 그래요? 요 손가락 요 마디에 그냥 통뼈로 이어진 게 아니라 요 손가락 요 매듭에 한 몇 개 뼈들이 있고 요게 뼈들이 이렇게 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30개 남아되는 뼈들이 골절들이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상상을 해보세요. 이 뼈들 통째로 전부를 다 이런 통에다 넣어서 확 뿌려놓거든요. 뿌려놓으면 그걸 가져다가 조립을 하거든요. 맞춰요, 이렇게. 그거 맞출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세계 무슨 정말 이런 걸 다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나 맞추지 저희도 같은 거는 사실 못 맞춰요. 아니 여기 30여 개가 있다면요? 네, 그래서 그 구조들을 배우고 발가락도 똑같거든요. 그 뼈마디를 앉아서 이러고 맞추느라면 머리카락이 깁니다. 제가 흰머리가 좀 많은 게 그때 좀 많은 신경을 써서 제가 지금 흰머리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때 놓고 봤을 때도 보니까 그 교육을 주는 게 너무 힘들게 주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면 자기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었어요. 교육을 받는데 돈이 들어간다고요? 네. 교육을 주는 것까지는 공짜로 주는데 모든 학용품 책을 사서 쓴다던가 볼펜을 사서 쓴다던가 다 자기 돈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책을 사서 쓰는 게 그래도 또 북한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김일성 말씀로, 김정일 말씀로 그 책은 또 제일 비싸고 제일 두꺼운 책 모도지 종이어야 되면 완전 하얀 책으로 써야 된대 갖고 제일 비싼 책으로 그 두 분의 말씀 그 이제처럼 산부자들의 책들은 이렇게 우상화 교육 책은 3권 너무 멋진 거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육 받는 책은 시꺼먼 종이에다가 막 볼펜으로 쓴 만년필 이제처럼 마치크 같은 거 이런 볼펜 같은 걸로 막 쓰면 밑에 막 베어가지고 막 그런 책을 쓰거든요. 왜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 심으로 들어간 거 보고 연필이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쓰면서 교육을 받았는데 평양시 애들이 너무 많고 모든 사람들이 다 권력자들인 이제처럼 허위사령부에 측근해서 제일 중심구역에 있는 사람들 위치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너무 잘 살았거든요.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같은 거는 오고 싶어도 너무 멀리 있으니까 한 번씩 시간을 내서 온다는 게 그게 허란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주 모았는데 일요일만 되면은 평양시 애들은 까만 차들 줄을 서서 나가거든요. 이렇게 애들이 다 데리고 나가요. 그러면 저희 같은 거는 창문에서 이러고 내려다 보면서 집 생각나서 울고 서럽고 막 이러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그 애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방에 있는 애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공부로 밖에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으로 해서도 지고 백으로 해서도 지고 그 다음에 이제처럼 매주마다 월요일 일요일마다 계속 나가잖아요. 외출을. 저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공부. 너희들보다 나는 공부에서 1등 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공부를 매일같이 열심히 하고 간에 놀러나간 새로 저희는 그 겨울에도 이렇게 소래에다 물을 떠놓고 발을 잠그고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그래서 마지막에 걔네들 다 이겨가지고 우리가 나올 때 거기에서 체어동하고 졸업하는 애들은 중국 병사를 주거든요. 줄을 2개 줘요. 1개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2개를 받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순악으로 버텨낸 거라서 사실 양성반 교육 때는 힘든 부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양성반 교육 때 그냥 뼈마디 맞추는 거 그냥? 뼈마디 맞추고 그다음에 그게 인체 해부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 보고 그리고 실습도 있고요. 그다음에 생물학도 있고 외과, 내과, 특수과 특수과에 안과,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복부 초음파, 렌트겐, 렌트겐 엑스라이 있잖아요. 엑스라이 그런 걸 특수과 종목에서 다 배워주고요. 그 다음에 외과, 내과, 특수과 이렇게 3가지 분류를 해서 기본 많이 배워주거든요.
그 외에 조금 배워준다면 이제처럼 인체 해부학, 생리학, 그다음에 저리 보면은 우리는 그 학교 교단에 들어가면 문 열고 딱 들어가는 입구에 해골이 이렇게 있어요. 해골을 다 이렇게 뼈마디 다 맞춰서 인형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진짜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18년 전에 만들어 놨는데 아직도 그 옆에 가면 막 송장 냄새 같은 거 나거든요. 근데 제가 좀 그런 걸 잘 무서워는 했는데 어차피 그거는 교육용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나는 진짜 사람인 줄 모르고 그렇게 행동했던 거지. 진짜 사람이라면 나는 그렇게 행동을 못한 거죠. 근데 어느 날에 아침에 우리가 청소를 막 하러 나갔는데 코스모스가 꽃이 너무 예쁘게 핀 거예요. 맞죠, 예뻐요. 네, 그래서 그걸 꽃을 꺾어다가 가재다가 그 인체 그게에다 대고 가슴 모형에다 가슴에다가 꽃을 이렇게 한 바구니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들어와서 딱 보던 게 오늘의 해부학에 대해서 뭐 배워주겠습니다 하면서 칠판 떼가지고 딱딱 이러다가 그거 딱 봤는데 가슴 쪽에 갔는데 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애들 보고 요 아름다운 소행은 누구 짓입니까 해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했더니 이 사람이 가슴에 꽃을 달아주는 거 보니까 오늘 저녁부터 꿈자리에 나타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떡하지? 설마 이랬는데 그날 밤부터 진짜 꿈자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지금 닭살 돋았어요. 지금 말 듣고 제가 돋았어요 지금. 제 꿈자리에 나타날까 무서워요. 제가 지금. 저는 그것도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런 해부학을 또 하는데 진짜 사람을 놓고 해부를 하거든요. 우리한테다. 해부를 하면서 내장을 이렇게 파헤치면서 벨, 뭐 간, 심장 뭐 이렇게 다. 진짜 사람을 놓고 한다고요? 사람, 죽은 산 사람이요? 죽은 사람이죠. 산 사람이야 못하죠. 죽은 사람 놓고 한다고요? 그것도 죽은 사람이 들어왔는데 꽃제비 같은 거. 가족이 없는 거 있잖아요. 그쵸, 2차 죽음이잖아요. 그거 두벌 죽음. 근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봤죠. 그때 옆에서. 그러니까 사체실에다 보관을 했는데도 가족이 안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한 10일 정도 경과를 뒀다가 안 찾아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부학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가서 해부학을 하고 해부가 딱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은 모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마에 끓이고 이렇게 해갖고 우리 교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양성반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전 기억에 남았던 게 그때 제가 응급실이라 하기보다도 우리가 사체실 그때 해부학을 하기 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양성을 받기 전에 긴장철에는 우리가 염장모 담그잖아요. 네, 그렇죠. 배추를 가져다 소금에 절이고 뭐 이렇게 할 때 돼서 우리가 그때 공부를 중단하고 공부를 오전에만 하고 오후에 염장철이라 김장철이라 염장모 담그러 그 염장 탱크에 갔댔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물을 씻어가지고 염장 탱크에다 넣으면 우리는 소금으로 사부를 퍼서 이렇게 재우고 이렇게 염장을 하는데 구급과 간호사들이 시체를 그날에 8개를 실어왔어요. 그러니까 15명이 죽었는데 폭발사고로 15명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중에서 8명이 즉사하고 나머지 7명이 그러니까 구급으로 입원한 거죠. 근데 그중에서도 3명이 또 죽어서 4명만 살고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폭탄 같은 거 만들다가 튀면서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우리가 염장 탱크 바로 옆에 사체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막 그 탱크 꼭대기에 앉아서 염장을 막 하니까 염장물이 이렇게 쌓이기 시작했어요. 무가 쌓이고 물이 막 질적질적한데 나는 그 탱크 옆에서 야 저기 시체 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앉아서 가만히 이러고 봤는데 애들은 삽자루를 쥐고서 이렇게 물을 막 씻던 애들이고 다 그거 구경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날라올 때 이렇게 백포를 씌우잖아요. 이렇게 흰 포를 씌웠는데 막 간호사들이 들고 나왔는데 얼굴에다 술을 무조건 간호사들한테 그 시체 운반할 때는 술을 먹이거든요. 소주 한 잔씩 이렇게. 그래 얼굴이 파기파기해갖고 간호사들이 막 술을 그걸 나르는데 시체를 나르는데 흰 포를 씌워놨는데 안에서 머리가 흐들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포가 그냥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던 찰나에 우리 앞을 딱 지나가는 순간에 이렇게 됐던 손이 이렇게 딱 열리면 손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백포 짬으로. 그러니까 나는 그걸 보는 순간에 그 손이 딱 나오니까 그냥 하고 뒤를 휘뜩 자빠졌는데 염장 탱크 안에 빠진 거예요. 제가. 탱크 안에 통기 거꾸로 빠졌어요. 제가. 그러니까 전체가 소금물에 젖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푸드푸드 떠니까 제가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그때 때문에 그 다음에 제가 넋을 막 잃어가지고 막 황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체실 바로 옆에도 못 갔어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행인 게 그래도 염전독에 빠졌는데 하도 물을 많이 쌓아놨으니까 네, 다행이지. 그냥 들어가면 엄청 깊잖아요. 네, 그게 한 3m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그래 다행히 빠졌는데 무들인데 맞았는데 그 무도 아프더라고요. 아프죠. 그런데다 거꾸로 빠져갖고 이 머리를 쳤는데 일어나니까 야, 이 멘붕이 와가지고 내 이게 살아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희도 염장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네. 예, 이제 겨울에 먹을 수 있다는 게 염장무하고 염배추 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염장물 엄청 많이 했어요. 사실 김장철에 가을철에밖에 우리는 좀 배가 좀 불렀어요. 왜냐면 그 생물에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저희는 네. 그 염장을 하기 위해서 가을철에 언서대가 저희가 종찰서대였는데 네. 언서대가 매일 전에 도덕질 나갔어요. 무도덕질, 배추 도덕질. 예. 그래서 나가서 배고프니까 보게 되면 안에 북한에서 꼬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다 샌나랑 안에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걸 안에 꼭 꼬백인 거. 꼬백 그거 딱 끊어가지고 와서 씹어 먹고 자루로 가지고 도덕질 나가야 되는데 네네. 자루가 없어가지고 또 자루에 많이 안 들어가요. 맞아요. 그래서 백포 아니면 이제 백포 같은 거 있죠. 맞아요. 그거 가지고 나가서 여포, 담요 가지고 나가 거기다 이렇게 밀고 계속 먹곤 했거든요. 그래서 김장철이게 되면 정말 무도덕질 하려니 막 실증이 날 정도로 결국 이제 그 해오면 정말 군인들이 배가 고프니까 근무 시간에 그 짠 염장무 이만한 걸 통거 다 먹거든요. 맞아요. 신병들이 대부분이. 구대원들은 그래도 이제 구대밥을 좀 먹다 보니까 조금 괜찮은데 신병들은 배고프니까 그걸 하나 다 먹으면 염독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부작용. 그래 부정이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붓는 애들이 그래서 있는 죽는 거. 애들도 있었고. 영양실조 걸려 죽는 애들. 나는 그 영양실조 걸린 애들을 봤을 때 걔네가 이렇게 탁 앉혀놓으면 먹이가 이르거든요. 먹을 바로 세워놓으면 또 이르거든요. 먹을 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세워놓으면 이러고.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런 애들인데도 네가 왜 군사복무하냐, 너는 왜 군복을 입었냐 하면 그 사람들 입에서 우리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위해서 군사복무에 그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너희들한테 임무가 맡겨졌다. 그러면 너는 어쩔 거냐? 몸도 허약한데 어떡할 거냐? 폭탄 지고 저희들한테 폭탄만 안겨달라고. 그렇게 안 말하 또 그 앞에서 그렇게 안 말하면 네. 큰일 나니까요. 네. 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서 야 충성심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충성심은 개뿔. 그렇죠. 솔직히 보면 저도 이제 북한군에서 있을 때 서장을 했잖아요. 저도 네. 서장을 하면서 출장을 엄청 많이 다녔어요. 저도. 이제 비법 출장이죠. 장사죠, 장사. 네 맞아요. 군인들 2명씩 데리고 야, 너 집에 가게 돼 얼마 해줄 수 있어? 딱 이러면 10만 원씩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데려간단 말이에요. 부모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아들을 데려가겠으니까 실제로 줄 수가 있냐 물어보면 부모님들이 10년 동안 그러자는 얼굴을 못 보니까 맞아요. 좀 제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해요. 데려다 주면 이제 부모님들이 저한테 돈을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 고래꾼이죠, 완전히. 부모님하고 고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다가 2010년도인가 이제 9년도에 합해 개혁했잖아요, 북한에서. 맞아요. 그 합해 개혁 한 다음에 북한 사람들이 정말 꽃제비가 됐거든요. 그렇죠. 제가 부모님들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부대까지 왔는데 합해 개혁 당했어요, 딱 네, 그날에. 그래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부모님들한테 그 군인들 데리고 훈련 처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서 합해 개혁 한 돈으로 바꾼 돈으로 가지고 부대 기계인 적이 있어요. 야. 예. 그래서 깜빡할 뻔했어요, 제가. 참, 이렇게 뭐 일반 구분대들도 힘든데 또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 더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 다루는 직업이니까. 맞아요. 근데다가 교육이 기본이니까 자기 의학적 그런 기초가 없으면은 우리를 투입 못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가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순악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었고 사실 그때 있은 일을 뭐 한두 마디로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면은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서 이겨내자면 무엇부터 해야 되고 무엇을 기본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것만 중시하고 그쪽에만 그냥 매달려서 살다 보니까 재밌는 추억이라는 거 별로 만들지 못했거든요. 네. 그리고 평양시 애들이 그때 좀 이렇게 간부집 자식들이라던가 그 병원에 있던 그 중에 저희 교육을 받던 애들 중에 병원 원장의 조카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병원 원장은 우리 그 양성 받는 교육 기간 내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이 매일 얼굴 부딪히잖아요. 근데 또 대사니까 우리 교육 장소하고 2층이 교육 장소였는데 그 2층에 원장 방까지 딱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그 조카는 그러면 네, 완전한 너무 그러다 나니까 제 너라 하고 저밖에 없는 듯이 막 그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애하고 싸움 붙었어요, 제가. 아이고 싸우지 네. 말아야 할 대상인데. 아니 근데 저는 못 참겠더라고요. 난 그런 걸 못 참거든요. 왜냐면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전 북한 애들이 좀 세잖아요. 지방 애들이 좀 세잖아요. 싸움을 잘 하시는가 봐요, 이진 씨가. 사람 악밖에 남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정신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애하고 막 싸워가지고 완전히 큰일이 번져졌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를 비판 무대에 세웠어요. 그 애는 안 세우고. 야, 그 와선 불이익을 보고서는 참지를 못하네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안 통하잖아요, 군대에서는. 사실 그때는 누가 나서는 사람도 없잖아요. 없어요. 그냥 머저리처럼 석기처럼 저 혼자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정당에는 내가 그 애를 때린 거는 맞는데 때린 사람이 비판 무대에 올라갔어요, 사실은. 근데 시효는 나더라고요. 왜? 내 앞에서 깜짝대던 거 그냥 혼냈으니까. 그래서 대신 비판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때 절실하게 느꼈던 게 여기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그 주변에 근데 같은 이제 신병들 이제 양성반들 그 있잖아요. 애들이 다 커버해줬죠. 예, 엄청 좋아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애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라고 그 친구 애들이 좋아한 게 그 애들이 비판을 하라고 하니까 비판을 한 명도 안 했어요. 비판을 한 명도 안 하고 나에 대해서 허상 비판을 하잖아요. 세워놓으면 비판 무대 세워놓으면 비판을 막 해야 되는데 애들이 한 명도 안 하니까 그러면 좋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소대 1분대 1부분대장부터 마지막 4소대 4분대 마지막 보총수까지 이렇게 해서 너네 비판을 해라. 120명이 그냥 다 해버린 거예요. 안 하니까 강제로 시켰네. 강제로 그냥. 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울었거든요. 내가 배를 못 참아가지고. 그렇죠. 주먹을 쥐고 내가 울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가 내 너네를 이기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가 니보다 내 공부를 더 우월하게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녁에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부모님한테 몰래 전화를 했어요. 제가 우리 책임 교관 그러니까 교원들도 4명이 있었는데 그중에 책임 교관이 있었거든요. 그 책임 교관님한테 제가 돈을 조금 매겼어요. 매겨가지고 바쁘면 전화를 좀 하겠다 해갖고 책임 교원네 집 바로 근처에 있어서 저녁에 같이 나가서 전화를 하고 들어오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 교원네 집에서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 처음으로 한 번도 전화하면서 울어본 적이 없었던 내가 그때 허상 비판 받고 처음으로 울면서 부모님한테 전화했더니 엄마가 오겠다고. 아버지 그런 거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오느라면 돈을 또 쓰게 되고 네 힘들잖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가 어차피 와봤자 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혼자서 묵새기는 게 낫다 하고 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 안 오고 제가 혼자서 이겨내가지고 끝내 최호동으로 해서 중국병사 끝까 마지막에 제가 이긴 거죠. 그냥. 야, 완전히 악발이었네요. 네, 좀 현이었고 저 같았으면 어머니 빨리 오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보면 여자들 북한에 보면 네.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세요. 맞아요. 네, 남자들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네, 잘 못 참아요 그런 거. 저희 오빠하고 저를 놓고 봤을 때도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그냥 어머니가 말하는 게 한 달에 한 번씩 전화 와서 돈 달라고 한대요. 근데 저는 군사복무 6년간 한 번도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손 내민 적이 없었어요. 저 환경이 좋아서 괜찮아서리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히려 약품을 많이 팔아서 이렇게 좀 뭐 돈도 많이 챙겼고 그냥 그 어디 가서나 같아요. 자기가 눈이 돌면 다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해서 부모님한테 손을 안 내밀었는데 저희 오빠는 손을 많이 내밀었더라고요. 저는 몰랐죠 그걸. 네, 평양에 글쎄요 가게 되면 군에 가게 되면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일반 구분대보다 좀 낫겠죠. 네, 어쨌든. 낫죠. 그런데 그래도 제 보기에는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네.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요구할 것 같아요. 사실 그 경쟁도 심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지 허위사 쪽에는 거의 다 군복을 내준 군복을 안 입어요. 다 제작복을 입지. 아 정말요? 네, 우리는 다 제작복을 입지 내준 군복은 작업복을 입거든요. 왜냐하면 평직을 내주는데 그걸 한번 입고 나가면 앉았다 일어나면 뒤에 주름이 이렇게 쌓여요. 그래가지고 그걸 잘 안 입고 다 제작으로 완전히 이런 천인데 완전히 앉았다 일어나도 쭈그러지지 않는 천으로 비싼 돈을 매겨가지고 우리는 군복을 했거든요. 그때 군복 가격이 한 개 heb는 게 그냥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 정도 됐는데 2000 내가 7년도인가 7년도에 북한 돈 5만 원이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저는 제작복 위생복 앞으로 다 제작을 해봤어요. 아니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저도 김정은 정권까지 군생활 한 사람이거든요. 전방에서 저는. 네. 근데 저는 10년 동안
제적복을 못 입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전방에 있는 군인들 치고요. 제적복 입는 군인이 없어요. 내준 군복 다 입지. 부모님 한 번씩 어떨 때 입을 수 있냐면 고향으로 갈 때. 네. 부모님 만나러 갈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제적복을 만들어 가지고 입고 갈 때는 있어요. 네, 그리고 부대 와서는 못 입어요, 절대로. 아 진짜요? 네, 못 입게 하거든요. 우리는 부대에서부터 해 입었는데 그것도 돈이 있는 사람들만 해 입는 거죠. 돈이 없으면 못 해 입는 거고요. 근데 저는 또 말로 집안이 그래도 못 사는 축은 아니었고 제가 군대 나올 때 이게 다 돈을 감춰 나온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고 또 아버지인데서 훗날에 받은 게 15만 원 정도 또 5만 원을 받아가지고 여기에다 15만 원 감춰갖고 나왔는데 5만 원만 쓰고 10만 원 그대로 보관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나는 나오기 전에 위생복 하고 제작복을 동시에 만들었어요. 돈이 있으니까. 네, 제작복을 딱 만들어 입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돈 있는 병사애들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제가 확 튀어난 게 천이 남들보다 달랐거든요. 다른 애들은 천이 군복지기였는데 나는 싸지 천으로 해본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네, 싸지. 네, 그걸로 해다 보니까 그다고 군복 자체가 이렇게 만보바지 형식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나는 일자바지를 직선으로 통바지를 해봤어요. 그러다 나니까 군복이 탁 튀어난 거예요. 그걸 입고 아침 점호 시간에 딱 참가했는데 간호중대 사관장이 딱 짚다가 내 앞에 사관장이 와서 딱 서면 초급병사 아무개 하고 경례를 하잖아요. 그 순간에 저 앞에 앉아 있다. 너 군복이 좋네. 사관장보다 좋은 군복 입었네. 나보다 좋은 군복 입었네. 딱 이러는 거예요. 암시를 주는 거예요. 달라는 소리네요. 아니 버스란 소리. 버스란 소리네요. 자기보다 좋은 예쁜 놈 보면 안 되니까 버스란. 근데 나는 그 사람들 개의치 않거든요. 왜냐면 나는 그게 얼마 동안 있으려고 다른 데로 가는 게 나는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 눈빛이 무섭지 않았어요. 그다음 며칠 내로 저는 빠졌거든요. 그래 저는 제작복이라든가 모든 걸 다 제작으로 군복을 해 입어봤지 규정 군복은 작업할 때만 입었지 뭐 일할 때는 안 입었어요. 야, 제가 예전에 군생활 한 사람처럼 느껴져요. 제가 난 왜 그렇게 했지? 제작복도 못 입어보고 난 왜 이렇게 힘들게 했지? 네, 좀 슬픈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저는 정말 그 전방에서 막 생활을 할 때 그거 좀 제작복은 생각도 못했고요, 병사 때. 아 진짜요? 네, 생각도 못했고 그냥 이 배고픔을 줄이려고 네. 구대원들 따라서 그냥 도둑질만 나가다 보니까 이군단 쪽에서는요 또 뭐 돈이 없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잘 살아서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네. 훔쳐서라도 먹고 이래야 되니까 거기만 신경을 썼지 옷에는 신경을 제가 못 쓴 것 같아요. 또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간 것 같고 우리 유진 씨 그러면 저 아마도 이제 허위사령부 네. 다녔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도 이제 북한의 허위사령부에 군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게 저 뭐 딱히 뭐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깨어 있으면 여기 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대로 그 세상이 좋으면 그대로 거기에서 있을 거고. 그거는 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런 것쯤은 좀 알고 판단해서 자기가 빨리 옳은 선택을 하기 바라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네. 우리 유진 씨가 북한에 있는 우리 군인들에게 옳은 선택을 하라. 네. 이제는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실질적으로 저도 10년을 했고 우리 유진 씨도 군 생활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저도 안타까운 게 네. 과연 북한 군인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총을 메고 있을까?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하고 사명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은 사명감이 자기 자신과 부모 형제를 지키는 게 사명이거든요. 군인들의 맞아요. 사명. 그래서 국민의 군대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아시면 네, 과연 그 정권을 위해서 또 총대를 메고 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하루빨리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네. 옳은 선택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